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견영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스픽스가 자랑하는, 스픽스가 너무 좋아하는 시청자분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좀 우리가 힘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을 내는 것으로 한번 서로 용기를 북돋아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오늘 패널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저분은 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김종옥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초반부터 저를 공격을 하십니까? 저 노영희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좋아하다는 말씀 안 하시네요. 존경한다니까요? 이거 봐. 존경에는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지금 표정 보셨어요? 이경 기자님이 무슨 소리야? 이런. 제가 무슨 어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어제 그런 건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정말 유머도 썰렁하고 내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네, 김정 박사님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그건 진심인가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이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경 기자님 나날이 아주 잘 발전하고 있고요. 또 정말 제가 밀어주고 있는 새싹입니다. 아유. 김대호 이브뉴스 대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사실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좀 걱정했어요.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청년인데 좀 시들시들해 보여 요즘에 힘들어서 그런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그래도 제 나이를 안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시는 그러니까 너무 쓰러져도 열심히 살아요. 현장에서 쓰러진다는 마음 야. 하겠습니다. 쓰러지면 안 되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친 듯이 살아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좀 언젠가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그런 여유는 찾을 수가 없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 시대에 너무 경쟁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조금 바꿔 먹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내 스스로가 먼저 조금 여유를 찾거나 스스로 이렇게 마음가짐을 조금 내려놓는 방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러다 죽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대호 기자랑 강지호 기자 보면 너무 열심히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잘한다 해주시면 또 이분들이 힘을 내니까 우리 뭐 그런 거는 잘 해주도록 하고요.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안건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이어서 저희 스픽스에서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그 대학원생이라고 불리는 30대 그분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직원하고 금전 거래를 했다 이런 정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정욱 박사님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던 오모 씨라는 사람, 네네, 오모 씨. 이 드론 회사를 설립한 사람, 거기 이사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가정보원 직원하고 금전을 거래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505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별도의 어떤 공작 때문에 국정원이 이 오모 씨한테 준 거냐?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그게 아니라 둘이 아는 관계였다 옛날부터 아는 관계여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고 지금 한 140, 50만 원 정도 변제 미회수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뭐 검경 수사팀에서 이거 갖다 계속 수사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보사에서도 여기다가 돈을 댄 어떤 그래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네. 정보사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만약에 이게 돈이 들어간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일 자체를 민간 회사한테 위탁을 주는 방식을 용역진 것 통해서 같아요. 진행이 된 것이 확인되는데 그게 국정까지 가게 되면 사건이 좀 커지죠. 국정원이라고 하는 데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긴박하고 정보 상황들을 조정하는 건데 근데 또 이 사람이 보니까 8급이더라고요. 국정원 8급 직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국정원 얘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워낙 무도한 집단이 윤석열 정부였었기 때문에 소위 정보사 그다음에 국정원 그다음에 갑자기 2023년도 9월 달에 드론 사령부까지 만든 정황을 봤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끝까지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도발한 거에 대해서 같이 공격을 했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그것이 100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추적을 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혀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사실 오늘 문화일보에서 오전에 11시 57분 정도에 단독으로 이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단독을 한 기자들은 이름을 좀 불러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김리나 강한 기자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는데 이분들이 지금 오늘 얘기한 거가 이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에서 이 민간인들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시킨 의혹을 수사 중이거든요. 이 TF에서 국정원 9급 행정직원 A씨, 아까 8급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이제 저는 팔자로 봤습니다. 9급 행정직원 A씨를 소환 조사했는데 왜 소환 조사했느냐 봤더니 그 피의자로 입건되었던 대학원생 오모 씨, 그리고 또 무인기 제작업체 STL 엔지니어링 대표 장모 씨, 또 STL 엔지니어링에서 대북 전담 이사를 활동했던 김모 씨 등등이 작년 9월부터 최소 2차례 이상 이 개조 무인기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지난해 9월쯤에 이 200만 원을 준 정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학생일 때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었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건 나도 몰랐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빌려준 돈은 나중에 돌려받았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왜 비웃어요? 아니 생활비가 없어서 어려운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다는 게 그렇죠.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똑똑하네. 사실 그 부분, 네, 그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생활비가 너무 없어서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돈 되는 일을 사실은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북한하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킬 만한 위험한 행동을 한 거는 그게 역시 본인의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 뿐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사실 이제 들어서 네,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사실 이 무인기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네. 조선중앙통신이죠. 이제 북한 측에서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그 전문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크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둘 다 무인기를 보낸 건 우리 북한 입장에서 마찬가지다. 굉장히 강렬한 어투로 말을 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얼렁뚱땅 민간이 보낸 것처럼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평화롭게 하겠다. 도발하지 않겠다. 지난 뉴욕에서도 그런 발언들을 하시면서 네. 한국에 대한 이런 대북 관련된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집중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사실상 엄청나게 깨트린 행위예요. 이거는 진짜 국가적으로 크게 다뤄야 될 사건이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국정원이나 정보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재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재판에 들어가 보면 그게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는 공개 재판이냐 비공개 재판이냐 거기서 민감성에서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보니까 문화일보는 국정원 9급 직원이라고 나왔는데 연합뉴스에서는 또 국정원 8급 직원이라고 나와서 이게 9급인지 8급인지 뭐 정확히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거는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피의자로 이 국정원 직원이 지금 입건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16번이나 금전거래가 있었대요. 작년에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뭐 200만 원 이거는 이제 지난해 9월에 돈을 준 그런 그러니까 무인기 처음 북으로 날린 날 돈을 줬다 이제 이것 때문에 나온 얘기고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돈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과거에 했었던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실은 이 행동을 계속 해왔던 거 아니냐 이제 이건데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실제 뭐 정부하고는 무관하게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이종석 국정원 차장 네. 원장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액수를 보니까 이제 좀 구체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16차례에 걸쳐서 10만 원씩 200만 원, 10만 원에서 200만 원씩 505만 원 정도를 오 씨에게 빌려줬고 그다음에 365만 원을 돌려받아서 140만 원 정도가 미회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더 조사해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정보사 같은 경우도 1,300만 원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액수가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돈이 진짜 그야말로 옛날부터 아는 사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어려워서 10만 원씩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빌려간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 정보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이 직원이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뭐 당장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국정원이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야 뭐 주영 같은 인간들도 만난 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드론사나 정보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다양한 행위들을 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다음에 안 보이는 것도 잡아내서 원초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국정원은 자체 감찰을 벌이긴 했는데 확인해 보았더니 이 A라고 하는 이 직원이 사비로 돈을 준 것이었고 실제 대부분은 돌려받은 것이다. 무인기 침투랑 연관된 건 아니다. 이 2022년 6월에 이 A라고 하는 직원이 국정원에 임용이 됐는데 현재 행정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국정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즉 2015년부터 동아리 모임에서 만나서 친분을 맺어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게 지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이 재판을 8개 받고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이제 침투시킨 걸로 일반 이적죄. 이게 아직 외화죄까지는 확대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반 이적죄 혐의로 지금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지금 언론 보도가 보면 되게 구체적인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 직원의 8급인지 9급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 직원의 말단 직원에서 이것을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고 뭐 정보사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윤석열의 일반 이적 혐의뿐만 아니고 외환죄까지 분명히 이걸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그냥 꼬리 자르는 식으로 절대로 앞으로 해서는 안 되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떡합니까? 지금 국민들은 뭐 소리 놓쳐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지금 합당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중요 주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2월에 곽상도 전 의원을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뇌물죄로 특가법상 뇌물 등등으로 기소를 했는데요. 그 재판에서 무죄다 이게 선고가 됐었어요. 실제 무죄가 왜 됐느냐라고 봤더니 아들 계좌로 집어넣은 건 맞는데 아들 계좌에서 아버지한테 넘어간 흔적이 없더라. 그다음에 이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게 없더라 이랬어요. 자,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게 왜 중요했느냐? 위례신도시에서 호반건설이 되게 짭짤하게 사실은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위례신도시에서 이제 아파트 건설 이런 걸 하면서 그때 땅 뭐 이렇게 싸게 사서 원래 시행이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호반건설이 그때 재미를 보고 난 다음에 대장동에도 이제 하려고 사실은 들어왔죠. 근데 이걸 알고 김만배 씨 등등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면서 호반건설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은행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하나은행하고 이 컨소시엄을 형성한 이 상황이 조금 경쟁 상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이제 사실은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화천대유와 손 잡았던 거를. 그랬더니 김만배 씨가 또 아주 그냥 눈치 빠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곽상도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이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실제 화천대유에서는 그래서 호반건설은 이제 영향을 잘 못했죠.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누가 그 아들이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퇴직금으로 50억을 주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아유 대장동 사람들 다 돈 벌었는데 뭐 아들한테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서 준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는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게 무죄 그 말이 맞았다고 1심에서 판결을 내렸죠. 그러고 나니까 검찰이 너무너무 이제 체면도 구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뇌물로 받을 것을 아들의 성과급이나 퇴직금 쪽으로 돌려서 이거를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하면서 범죄 수익 은닉죄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이때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큰 증거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김만배 씨랑 정영학 등등등 얘기하는 게 나와요. 곽상도 의원에게는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줘야 되냐,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럼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아들 퇴직금으로 주면 되잖아.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그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거 그런 식으로 아들한테 간 게 맞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 이게 오늘 공소기각 이중기소 아니냐, 또 내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나왔는데, 생각해보세요. 아들 이름으로 돈을 받아 아버지가. 근데 아들 이름으로 받은 그 돈을 아버지가 실제 받으려면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뭐 증여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사실은 받습니까? 게다가 아들한테 간 거를 아버지가 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원래 아버지가 받아도 아들한테 줄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아버지에게 넘어간 게 없기 때문에 무죄다? 저는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져서 1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 그 항소심이 열렸는데 항소심 공판 준비 기간을 3번 열고 중지가 됐어요. 이 범죄수의 은닉죄 이거 보겠다고. 근데 이 범죄수의 은닉죄 관련된 재판은 아마 4번인가가 공판 준비 기일이고 14번인가 재판이 열렸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재판했는데 너무 허무하게도 공소 기각입니다. 이게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청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 지금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왜요? 뭘 감탄해?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 풀스토리와 중요한 부분 핵심만 딱딱딱 이야기해 주시는데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일단 뭐 사실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은 게 결국에 지금 무죄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들도 무죄죠. 앞에서는 무죄고. 생활금, 아버지도 이번에는 성과금 아주 그냥 가지가지 나무까지 하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죠. 납득 못할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법도 개혁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이경 구급 판사들이 정권 장악, 대한민국 장악, 뭐 검찰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제가 그거를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구급 판사들이 정권 장악이다. 저는 솔직히 이제 곽상도 그래도 이거 50억 원은 그래도 이것까지 공소기각 갈 것인가? 그럼 왜냐하면 곽상도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김건희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아웃사이드 밀려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까지 공소기각을 할까라고 해서 제가 이 사람은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공소기각이 나왔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원래는 이제 재판이 있어야 되는데 미뤄진 김건희 집사 게이트 김혜성 씨 월요일 날 이것도 지금 공소기각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이 사람이 이제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소기각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 사건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이 사람들은 공소기각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언론 보도 나온 것만 봐도. 솔직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조중동 기사를 봐도 이 사람들 무죄 주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이 나온다는 소리가 법조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급 판사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봐야 된다. 또 여기서 민주당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합당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의원에게 징역 3년, 아들에게는요, 징역 9년, 벌금 50억 1,062만 원, 추징금 25억 5,531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고요.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이게 유죄로 나왔으면은 곽상도 의원에는 이제 사실 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야 이렇게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나? 그러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곽상도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50억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뭐 그 아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다고 50억을 턱하니 퇴직금으로 주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곽상도라는 인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 전제와 관련해서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건지 아니면 판사가 여기 또 동일한 방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김영선의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과 김건희를 빼고는 도대체가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야 니네들 공관위에서 제대로 예를 들면 형식을 갖춰가지고 회의에서 다수결로 뽑은 거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윤석열이 약간 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는 아니잖아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는 건데, 이런 게 왜 두렵냐면, 야 2월 19일 날 직위원이 또 확 돌아가지고 공소기각 시키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내가 볼 때. 근데 이게 판판이 벌어지는 게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대법원에서 얘들 공소처가 인정한 걸 그 다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예를 들면 그 전 재판에서는 명태균이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미래항공 연구소에. 아니야 주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판결을 내리고 또 이제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 야 내란 맞아 친입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또 공수처 수사 안 문제 없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2월 19일 날 주기현이 탁 나타나서 야 이 공수처 수사에 문제 많은데 내가 볼 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공소기각으로. 아까 예를 들면 저희 옛날에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상황이 좋아지면서 에이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기현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겠어라고 얘기합니다만 최근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예를 들면 아무 생각이 없나? 아니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나? 아니면 요즘에 그 판사 이한영처럼 누가 예를 들면 선거문을 갖다 주나? 그걸 읽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잖아요. 아,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맞아요, 맞아요. 전 그래서 그것도 연관돼서 계속 나오니까 두 판결 모두가 유사한 사안으로 등장을 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다 무력화시키게 만들어 놨다면 네. 이제 남은 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내용들을 가지고 재판하는 건데 거의 가장 정점이 2월 19일 날 재판이잖아요. 네. 그 재판에서 야 진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라 이상한 게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사태는 다시 한번 내란의 복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좀 아찔아찔한 거죠. 이런 판결들을 보면. 네, 성 H 변님 참담합니다. 50억 받아도 무죄고요. 짱 과장님 사법부 진짜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 참 갈수록 태산이군요. 김도희님. 네, 아유 차라리 우리 김대우 기자한테 주면 어땠을까요? 이런. 이부 뉴스의 발전을 위해서 네. 50억 타. 네, 김성환님. 다 사회에 할원했을 겁니다. 설마. 아닙니다. 또 돈 보면 견물생심해요. 아니에요? 좋아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힘듭니다. 와. 이부 뉴스가 공익적인 일을 하면 되잖아요. 50억 가지고. 네. 차라리 저보다 더 필요한 많은 분들이 가요. 와, 이 부잣집 아들인가 왜 이렇게 돈에 욕심이 출연하지? 없네. 아니요, 욕심이 배고파 보니까 네. 사실 나한테 나눠줄 수 있는 빵과 음식 정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없어. 성인군자인데. 김성환님, 판사가 부자라서 50억은 푼돈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셨고. 야, 50억 받아서 포르쉐 샀나 봅니다. 백신님. 근데 이런 제가 댓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들이 어떤 생각 가지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만은 약간 판사님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 솔직히 하고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것 같았으면요. 이게 지금 3년인가 걸렸거든요. 이 재판이. 왜 그렇게 오래 끌어요? 그냥 처음부터 이거 공소기각이잖아. 왜? 2023년 12월인가요? 그때 이 곽상도 씨가 처음에 재판 나와가지고 이거 이중기소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나는 왜 저기서 무죄 받는 이번에 또 합니까? 이랬어요. 그럼 누구라도 같은 내용이라 그러면 판사들이 보기에 이중기소 공소권 남용 해석하면 이렇게 재판이 14번이나 할 필요가 있어요? 4번의 공판준비기까지 합치면 18번을 한 건데 그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사법부의 그 인력 낭비, 검찰의 인력 낭비가 변호사들의 낭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왜 그런 거를 합니까? 그 법리적으로 따져서 이중기소고 똑같은 걸 2번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되면 딱 애초부터 잘라가지고 내가 보기에 너 이거 이중기소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 이러면서 초창기부터 해결을 했었어야죠. 18번이나 재판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거 공소기각입니다. 이런다고요? 야, 게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는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 재판부에서 내리는 판결들을 보면 일반인 상식에서는 납득이 안 가요. 보세요. 아들한테 줘도 무죄. 그렇죠? 우리 원래 그런 거 제3자 뇌물죄라고 해가지고 제3자 뇌물죄도 아니지. 자기 식구, 부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사람한테 주게 되면 그 본인에게 준 거랑 똑같이 취급하라는 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법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리고 누가 아들한테 줬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안 준 거를 무죄의 증거를 씁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20억 세금으로 50%나 떼어가지고 20억 받아놓고 아버지한테 떼주면 또 50% 뗄 텐데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아버지는 아들한테 주고 싶었을 텐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하나은행에 압력 행사한 게 없다? 당연히 하나은행에서도 그걸 인정 안 할 것이고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러면은 이 너무 지금 지나치게 법 해석이라고 하는 걸 엄격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데만 잣대를 지금 들이대는 거 아니냐. 우인성 부장도 그랬고 이번에 명태균 재판도 그랬고 다들 왜 이러는 거냐. 여론조사 기관 설립해서 아무거나 해도 사실은 단지 무죄. 정치 브로커가 무슨 짓을 해도 무죄. 다 무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초코파이 훔쳤다고 절도죄로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유죄받는 상황인데 무슨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초코파이의 무게랑 50억의 무게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어차피 과거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긴 합니다만 그러면 판사들이 새로운 판례를 통해서 변화하는 네. 현실에 맞게 적어도 범죄가 매우 빨리 날뛰고 더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본인이 좀 배우고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옛날에 자기 공부 좀 잘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한 거 하나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살아가면 안 되죠. 네, 이정수 S7R님 판사가 보기에 부럽다 나도 이게 무죄라니 정말 짜칩니다. 아유 정말 짜친다라는 말은 사실은 뭐 조금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짜친다. 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판사들도 징계나 처벌은 AI 판사가 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김동환님 하셨고요. 어제 명태균 씨 재판했던 김인택 부장 그 청탁금지법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면서 참 세상 여러분들 공부 잘하셔서 그런 자리 한번 가시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 좀 200만 원, 해봤습니다. 20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사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법인카드로 긁어서 그 15만 원은 자기 돈 냈고 자기 네, 다른 그리고 건가요? 7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전 그런 거 보면서 참 세상이 그런 사람이 누구를 판결한다, 누구의 인신을 구속하는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웃기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참 슬프고요. 지기현 부장님 오늘 인사 났습니다. 북부지방법원으로 가시는 곳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인택 부장은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시는 걸로 인사가 났어요. 법원장으로 가나요? 아니, 법원 그래도 네, 자기들이 수도권으로- 양심이 있지. 수사권으로 간다 그랬기 때문에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댓글은 뭐 무슨 얘기를 하든 전부 다 합당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합당이 이현주 의원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정청래 당대표 얘기 많이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90% 정도는 합당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비 문건이잖아요. 그게 조국혁신당과 이제 합당 관련해 가지고 흡수 합당을 전제로 한 지명직 최고위원직 누구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문건이 나왔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경 기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취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합당 얘기도 있지만 첫 번째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선 문제로 지금 사실 좀 시끄러웠거든요. 이 얘기도 한번 좀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고 합당 문건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이진련 민주연구원 이제 부원장입니다. 뭐 임명됐다고 했어요. 이진련, 네. 이진련입니다. 네. 대구시 의원이었었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당원들만이 커뮤니티에서 막 불만을 얘기하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고 그 당원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고위원들한테 제가 확인한 분은 이제 2명이었습니다. 이거를 막 다 커뮤니티를 다 캡처해서 보낸 겁니다. 반대 의견. 어떻게 이런 사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얘기가 솔직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게 상근직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여러 많죠? 명이 있어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만 유독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의 글이 올라와서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했었느냐.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강덕구 의원께서는 뭐 인사 기준도 없느냐. 왜 이런 사람을 인사를 했느냐. 그러니 누가 했느냐. 그 문정복 의원이 이제 내가 했다. 해서 이게 시끄러워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시끄러워진 거다. 그런데 많은 SNS 글이 있지만 저는 하나를 좀 찍고 싶습니다. 이분이 지난 2022년도 대선 때 이낙연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 근데 그냥 이낙연 후보를 단순히 지지했다고 해서 저는 비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SNS를 저희가 좀 이렇게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한번 PD님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무거나 뭐 찢제명, 그러니까 찢었다라는 표현. 그때 이낙연 쪽에서 찢었다라는 그러니까 이재명 측을 비하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것이 찢이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는 금기어예요. 안 씁니다. 우리끼리 예의상 안 씁니다. 그런데 문정복 최고위원을 그 지도부에 이제 축하를 하면서 찢었다라는 그때 이낙연을 캠프에서 도왔던 사람답게 저런 글을 썼다. 최근에. 그 두 번째는 저는 더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우리 24년도 총선 때 저분이 저거 이제 좀 보고서 할게요. 이진현 씨가 1월 11일 날 쓴 페이스북의 글입니다. 저기 이제 2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1월 11일 날 쓴 글이고요.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오늘입니다.
최선을 다해준 전국의 더불어 비전 포럼 여성 동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뚫어나갈 유리천장을 기대합니다. 오늘 연설 뭐 어쩌고저쩌고 모두 축하드리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이 부원장이 이제 올린 건데 대구시의원 출신이고 비명계 인사로 이제 꼽히는데 아까 우리 그 이경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실제 그 문정보 민주당 최고위원회 그 최고위원 당선을 축하하면서 저런 표현을 사실은 썼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은 어떻게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누가 올렸어? 이제 이런 얘기가 강득구 최고위원으로부터 이제 나온 겁니다. 강득구 의원도 네. 했고 황명수 최고위원도 네. 이제 저거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인사의 기준도 없느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추천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이제 최고위원들끼리 조금 충돌을 한 것인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시끄러운 민주당 내에서 이제 서로 이제 비명이나 친명이나 가지고 완벽하게 정말 금기어까지 쓰면서 혹은 시의원까지 한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이런 거 하면서 자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람 대구 지역에서는 이낙연이 지켜주는 사람, 아. 이낙연의 핵심 그래요? 그렇게 믿어요? 알려진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제보를 받은 거고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24년도 총선 때 이 사람이 SNS 사진 올린 한 장입니다. 전 이걸 보고 이 사람 자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무슨 사진인데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23년도 3월 31일 날 SNS 글을 그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공보물 도착이라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공보물에 민주당 후보가 1번인데요. 왜 안 올라오죠, 피디님? 네, 맨 뒤에가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맨 앞에 있습니다. 9번 조국혁신당 그 팜플렛이 앞에 있고 저 제정신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거는 맨 뒤에 있다 이거군요. 네. 이재명 당대표 체제 당시에 치러진 선거잖아요. 총선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할 많은 분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맨 앞에다 두고 뭔가 이렇게 화이팅을 한다든지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이거 원래 하기 싫으면 올리지 말든가요. 그렇죠. 원래 1번 그거를 아예 자기 페이스북에 SNS 이런 데 그 푸사로 올리기도 하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공보물 도착이라고 글을 올리고 더 많은 글을 썼지만 자기가 직접 손으로 올려 이게 본인 사진인지 모르겠어. 본인 손인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사진 올렸다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 맨 앞에 올려놓은 것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어떻게 임명될 수 있는지 문정보 의원 도와준 사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굳이 올리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매우 많은 SNS 있지만 제가 지적한 거 딱 3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안산 상록구 전해철은 누가 봐도 이낙연의 사람입니다. 근데 양문석 의원이 당선이 네, 됐죠.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딱 올리면서 본인이 무슨 국민의힘 출마자인 줄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생각인지 아시는 분 손 어떻게 이런 조롱의 글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 저런 조롱의 글을 올린 거예요? 양문석 의원의 글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본인이 양문석 글을 의원의 적어냈습니다. 글을 인용한 것 네.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무슨 국힘 출마자인 줄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신지 아시는 분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저게 네, 이게 지난 2023년?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왜 당시 저래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낙연의 사람이니까요. 그때 양무석 후보의 상대는 전해철 이제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했던 이낙연 쪽에서는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많은 SNS 글이 있지만 저는 이 3개를 가장 문제 있다고. 근데 이게 공적인 기준에서 문제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이걸 SNS 이것만 가져왔는데요. 이거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취재했던 것은 그러니까 최고위원 두 분이서 문정복 최고위원과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중재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SNS 글이 그 뒤에 그래도 당대표가 중재 정도 했으니까 뭐 이거를 임명 철회하겠지 기다려 보겠다라고 이런 SNS 글이 많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취재를 했죠. 솔직히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권에 대해서 여러 번 또 누가 알겠습니까? 이 안은 오늘로 끝. 이 이슈는 끝입니다. 그러면 다들 입을 하는 얘기가 조용해지면 임명 철회 안 하고 그냥 유지되는 거지 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 이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저하고는 뭐 나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과거에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특히 우리 총선 때 우리 후보의 포스터를 제일 앞에다 놓지 않은 분은 당직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보면서 의문이 네. 드는 건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좀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들은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이낙연의 사람이다 그러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 중앙선거 대책위원회 유세본부 팀장으로 뛰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지난 대선 때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낙선했고 윤석열이 당선했던 그때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때 말하는 경선 거예요. 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낙연의 사람이라 하고 조국혁신당을 맨 앞에 나서 일부러 저렇게 놨다고 하면 그런 분이 왜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아, 저거는 이제 총선 때 사진이에요. 유세 팀장을 맡았는지 아, 네. 이거 당내 문제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본인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이번에 이 사람이 임명된 것처럼 또 다른 의원들을 도와주면은 이진년 이 전 시의원처럼 이런 경우들은 지역에서는 종종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이기 때문에 종종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문제 삼으면은 어렵고 이거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어느 당이나 있는데요. 일단 문정복 최고위원이 스스로 이건 제가 볼 땐 다 철회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정복 최고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규정되냐면 정청래 당대표의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최고위원들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건 자기 몫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최고위원들이. 그래서 자기 몫으로 야 내가 좋은 사람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근데 그럼 좋은 사람을 갖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이 봐도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논란이 되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청래 당대표의 사람이라고 해서 문정복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으로 당선시켜 줬는데 그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면서 야, 내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런 사람을 안 쳤어.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우리 당의 정체성과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저는 문정복 최고위원 스스로가 결자해지하면서 내가 잘못 알았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재명 캠프에서 이런 역할을 했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 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네. 얘기하고 정리하는 게 좀 당으로서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분 2020년도에 대구시당에서 제명됐던 분입니다. 당원권 정지 1년 됐어요. 더. 네, 그런데 중앙당에 이제 그거를 다시 하면서 제명됐어요? 중앙당에서 이분 대구 시의원이잖아요. 고등학교를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는데 갑질. 본인한테 이제 댓글을 학교 선생님이 댓글을 좀 안 좋게 쓰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직접 교직원한테 요즘부터 그런 댓글을 쓰냐. 그걸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당,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이제 제명이 됐는데 중앙당에서는 그것부터 이제 2단계 아래인 당직 정지 1년으로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는 제명되고 당직 정직된 사람도 누구한테만 그때마다 시기를 바꿔가면서 권력자 누구한테 잘 보이면은 이렇게 임명도 되는구나. 이런 조롱 섞인 그런 SNS 글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해훈 지명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윤어게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지금의 민주당을 훼손하는 글을 올렸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그럼 다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오늘 그 당원들이 아마 문자를 그 황명선 최고위원하고 강득구 최고위원한테 계속 보내면서 이진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임명된 거냐 이거 좀 밝혀달라 뭐 이래가지고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는데 자꾸 이렇게 시끄러운 얘기만 자꾸 들리니까 솔직히 좀 불편하고 좀 피로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되게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요즘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일 다 끝낸 사람들처럼 너무 지금 내부적인 이득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판결이 계속 이상하게 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보시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도 여지없이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사실은 좀 불편하고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는데요. 오늘 또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났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 관련 민주당 대비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 문건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지난번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죠. 그 합당과 마찬가지로 합당을 전제로 해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배분하고 조국혁신당에 합당 논의는 2월 말이나 3월 3일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합당 정리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절차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그냥 합당 제안만 한 거야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이제 안 맞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이걸 도대체가 어떻게 한 거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일까지 조국혁신당과 사전협상. 자,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최고위원들도 몰랐다는 얘기였는데 조국혁신당하고 사전협상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9일에 합당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당원 토론회를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20일에는 합당안 당무위원회 의결을 하고, 24일까지 권리당원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합당안 중앙위원회 의결을 하고, 합당안을 신고하고, 전당대회 개최 시 3, 4주 소요된다 이러면서 3월 3일까지 딱 끝내는 거를 지금 저렇게 초안까지 아예 마련해 놓고, 저걸 또 조승래 사무총장이 만들었다고 또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시했다고. 정청래 대표는 몰랐다. 나한테 보고도 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승래 사무총장 직접 실토를 하셨나요? 지시했다고 나는 그렇게 본인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당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승래 사무총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지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한 걸 따르면은 네. 문건은 실무자가 합당 선례에 따라서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일 뿐이다.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문건은 실무자가 합당 선례, 그러니까 그 전에 합당 선례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다. 이 사람들은 이 실무자들은 이게 본인들의 역할이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이제 전략국입니다. 제가 전략국에도 취재를 했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주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동아일보 보도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대비 문건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문건을 자신이 실무자와 상의해서 작성하게 했다고 했다.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네. 1월 22일 날 정청래 당대표가 합당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합당 논의가 확 불거지려고 했을 때 이해찬 전 총리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앞으로 이런 논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1월 22일 날 얘기하고 난 다음에 1월 23일 날 24일 이쯤에 제가 볼 때는 지시가 내려갔어야 가능해요. 문건을 만들려고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당직자가 야 이거 당대표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하더라도 소위 그 이해찬 총리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당직자가 아마 전략국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 없고, 또 만약에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 이렇게 예를 들면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과거 사례를 정리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안철수와 같이 당대당 통합을 했을 때의 모델 하나, 그다음에 또 열린민주당과 합당했을 때의 모델 하나,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대등한 통합, 하나는 흡수 통합, 이 두 가지의 기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규모를 보면 뭐 후자 흡수 통합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에 어떤 서브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지시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한 내용들이 문건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당대표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건데 보고도 되기 전에 외부로 나왔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어떻게 나왔다고? 이걸 유출했겠죠. 누군가가. 아니 그리고요, 경향신문에 1월 25일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경향신문 1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2달 내에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구체적으로는 5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50일이면 이제 3월 3일에 말한 고 언저리라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었다. 그러기 때문에 2달 안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1월 25일 날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들었다는 그 문건의 내용하고 약간 프로세스가 얼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게 그러면은 이 문건을 사무총장의 지시도 없이 그냥 아무나 그렇게 무조건 만들었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한 말이고요. 오니 프리덤님께서는요, 지금 상황에서 당원 투표 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당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합당하고 싶다 이런 찬성 의견을 밝힌 거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 투표를 하라고 하면 그게 공정한 거가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의원들 이제 합당이 대부분 제가 물론 전부 다 뭐 150명, 막 160명 전부 다 전화 통화를 돌리는 건 아니지만 의원들 대부분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지금 대통령의 민생 법안이 20%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당내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대통령께 오히려 송구하다.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황명수 의원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우리가 민생 법안이라든지 민생 회복 그리고 이제 검찰 사법 그러니까 이나 검찰 법안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지.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당내 문제만 일으키는 거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네, 훈이 엄마님께서는 그렇지만 이건 옛날 합당시 표본 자료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시긴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그랬을까? 이제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고 이경 기자님이 취재를 해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당에서 나오는 공보의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조승래 사무총장께서는 이것은 아까도 이제 실무자와 협의해서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한 게 아니고 이 실무국은 이거를 하는 일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협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약간 본인의 역할을 뺐지만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지시를 했고 궁금해했다. 합당 절차를 구체적으로 궁금해했었다. 지시를 받아서 이거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취재를 한 거고요. 그 다른 당직자들이 이제 다른 당직자들 처음에요. 제가 이걸 취재했을 때 그때는 본인이 했다는 말을 하기 언론에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당직자들이 알아서 이거 업무 맡은 당직자들 알아서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정확한 워딩이 뭐였냐면 당연히 지시 내리니까 쓰지 누가 하나 위에서 가이드라인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위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지 당직자가 그런 것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엔젤 팡님이 우리 이경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엔젤 팡님. 네. 반대파만 만나고 오신 거 아닌가요? 제가 합당 오늘 반대파만 만나고 오신 반대파 거고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찬성파도 많이 만나고 만나고 온 사람은 이쪽에 있군요. 예, 오히려 오늘 제가 합당 반대하시는 쪽을 많이 만나고 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취재한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네. 지시가 있었으면 어떻고 없었으면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합당 발표 이후에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로드맵 정도는 당연히 초안으로 저는 그려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반대쪽에서도 많이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라고 여쭤봤더니 나는 합당에 찬성하진 않지만 이거를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는 이거를 유출을 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가는 경우에 그 당직자는 생을 마감한다. 왜냐면은 자기 당에 있는 내부 문서를 유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의하거나 토론할 때 우리가 방송할 때도 심지어 이런 원고들이 있는데 그 초안이 만들었다라는 것만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에 있는 모든 당직자들과 비서관들이 어떠한 문서도 앞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많이 벗어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로 모였다. 네. 들어원내님도 문건 만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얘기 해주시기도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낮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기자,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 여당 출입하는 기자, 야당 출입하는 기자를 다 골고루 만났는데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언제 나왔는데 새벽에 벌써 난리가 나지?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그렇죠. 동아일보에 이거를 단독으로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 좀 찾아봐야 될 근데 이야기도 뭐 많이 나와요. 유출한 사람을 꼭 알아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조금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네. 어제 그 정청래 당대표와 초선 의원들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선 의원분들 쪽에서 비공개를 요청해서 비공개로 됐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고성이 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고성이 오갔냐? 지난번에 그 국무위원 관련해서 미락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자당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당무 개입 성격이 강하고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거는 끌어들이는 일 아니냐. 그거에 대한 누군지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고성이 오갔어요. 그러한 관련해서 미락 관련해서 타격이라는 소재가 문제였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의 보도가 어떻게 유출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락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게 소재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연결선상되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이 방식은 민주당의 방식이 아니다. 자기네 당 서로 간에 헐뜯고 핥히는 그 이상의 도를 넘은 부분들에 대해서 멈춰야 한다. 당원들이 이걸 과정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7페이지가 지금 다 공개가 안 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몇 가지 내용들만 나온 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분 문제가 거의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최고위원 한 명을 지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당직자가. 근데 문제는 황운하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대표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냥 그 얘기를 왜 던질까 갑자기. 이런 게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던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다른 데도 아니고 황운하 의원이 나와서 우리는 공동대표 해야 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전제가 있었을 건데 그럼 제한이 있었나? 고민을 했는데 그 문서를 보니까 최고위원 지명권 우리가 이거 못 받겠는데? 이런 예를 들면 또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 사람들이 합당을 하게 되면 들어와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서로 그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공천 과정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아무런 페널티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엄청나 화가 난 거죠. 우리는 죽어라 이 당을 지켜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전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전 단계가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딱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이겨야 이재명 정부가 선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선거를 이긴다는 게 어떤 거야? 합당하면 이겨?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해야 되고 아니 지방선거 이전에 꼭 해야 되는 거야?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안 돼? 이 두 가지 전 적어도 전제 조건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민주당 사람들한테 그런 설명이 없었는데 문건은 너무 앞으로 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합당을 제안하기 전에 조국혁신당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오갔었던 거 아닌가라고 또 의심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문건을 보면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전북 27일 날 확인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이 이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냥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 야 만들어봐 라고 말만 했겠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서가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이전에 논의된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죠. 네, 문건을 보면 그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도 하나 주고 전북지사에게도 이제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사실은 지선 전에 꼭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말대로 한다면. 어쨌든 중요한 거 K혼 729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청래 대표는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분명히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분란이 많은가요?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당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성종석 님도 스픽스 응원합니다. 합당 같은 큰 이슈는 협의 수기가 필수인데요. 지선은 합당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제가 지금 그동안이 좀 전에는 이제 제가 스페이스 기자로서 취재한 걸 말씀드렸다면 지금 이제 기자 말고 민주당이 오랫동안 당직자를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번 지방선거에 이겨야죠. 민주당이요. 합당하면 이기고 합당 안 하면 집니까? 합당 문제로 이렇게 당이 시끄러우면 우리가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잘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잘 받으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의 끝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말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 합당은 당원이 선택할 문제라고 그 당대표 말씀 주셨잖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시 내렸고 문건을 보면은 조국 혁신당과 사전 협의가 먼저 당원 없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 당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원 토론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각 지역마다 당원 토론회 하면 당원들 여기 다 옵니까? 그 지역의 대부분 대의원들 좀 모아서 토론회 참석자로 하는 거지 모든 당원들이 다 의견 여기 내지 못합니다. 여기도 당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무회 의결 당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정 다 나고 나서 권리당원 투표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권리당원들 이미 다 위에서 정리됐어. 그럼 투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당원들이 그럼 반대합니다. 그 표를 합니까? 차라리 지금 먼저 그러면 이거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게 옳을까? 이후에 하는 게 옳을까요? 네. 우리는 민주당은요 카톡으로 이거 다 투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거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선거가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나키스트님이 정청래 대표 오늘 갤럽조사 나왔잖아요. 왜 노변은 정청래 저격하는 것만 소개하세요. 78%라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78% 아니고 38%인데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잘한다는 27%, 정청래 대표 잘한다는 38%, 지선 안정론이 견제론에 12% 앞섰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갤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중도층은 야당보다 여당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소개해드렸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중요한 거 누구 말이 맞는지 어쨌든 어떤 식으로 지금 지도부에서 얘기되고 있는지 한번 싱크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언론에 보도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한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려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원 조건이란 합당을 왜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과 절차로 할 것인지 당원과 상의하고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수기 없이 찬성 반대 OX 두 칸만 남겨두고 그 결과를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당원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문건과 작성자, 작성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네, 우리 이경 기자님이 아까 민주당이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더 낮은데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취지를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네, 한 20% 높죠. 네, 지금 네, 20% 높으니까 네, 네. 그랬더니 이정수님이 민주당이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으면 레임덕이잖아요. 아니, 레임덕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다. 나는 들은 적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작성된 건지 누가 이런 내용을 짠 건지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사실은 저거 그냥 일반적인 흡수합동론을 전제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있네요. 일단 제가 보는 사안은 사실 네. 지금 오늘 시점부터는 합당에 대한 사실 찬반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대를 위한 반대도 펼쳐졌고요. 네. 그리고 지선을 위한 합당도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당원들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당원 투표를 맡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예 하지 말자라는 거는 이것 또한 당원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지 말자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합당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지선 끝나고 나서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누가 주류를 차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주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차지한다. 이 계산 속에서 지금 권력 투쟁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의문인 점은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지난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작년부터 전 정무수석이. 네, 전 정무수석이 작년부터 합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본인이 정무수석이니 민주당 당대표와 조국혁신당 당대표를 계속해서 만나왔다. 그리고 현 정무수석 홍익표 수석도 사실은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맞다 해서 전 정무수석과 현 정무수석이 모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합당에 대한 진짜 찬반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그 뒤에 권력 투쟁에 좀 더 가까운 싸움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하상 변호사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감치됐잖아요. 네, 나왔어요? 감치됐는데 그게 아니라 감치되면서도 이진감 부장이 오히려 내란 관련된 사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면서 나 식사 거부 투쟁합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대요.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뭐. 본인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면서 나 네? 좀 도와줘라. 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러니까 마운틴맨님께서 상기합시다. 12.3 내란 민주당 의원들 왜 정신 안 차려요? 배가 부르고 따뜻하면 잠자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란 정식 안 됐다면서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소소님께서도 며칠 지켜보니요 진짜 징글징글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시끄러운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당원들은 절대 잊지 않아요.
이러셨고 고혜현님도 그만들 합시다. 여러 말이 기다려봅시다. 징글징글합니다. 너무 지겨워요. 이런 얘기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원들이 그리고 뽑은 당대표를 한번 믿고 제가 저는 짧게 보도록 당원 투표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아까 당원 투표 얘기하실 때 제가 솔직히 좀 이해를 안 됐는데요. 네. 아니요, 저는 당원들이 제가 짧게만 뽑은 당대표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존중하고 당원 투표 지켜보자는 얘기만 거. 제가 짧게 할게요. 당원 투표가 지금은 봐보세요. 위에서 다 결정하고 나서 할 거냐 말 거냐 당원 투표 이렇게 한다고 전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합당 문제가 당원들이 다 찬반이 있으니 지금 합당에 옳습니까라고 해서 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당원 중심 민주당이라면은 당원들한테 최소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 진정한 당원 주권 민주당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결정하고 나서 당원들한테 투표하는 것은 글쎄요, 당원들이 이렇게 찬반이 나눠질 때는 그 절차는 좀 틀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전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와 있는 프로세스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되게 빨리 물어봐요, 당원들한테. 근데 합당이라고 하는 거 합당하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당을 만들래, 어떤 모양을 만들래라는 구체적 그림이 나와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근데 그림이 나오지 않고 야 우리 뭐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하고 당대표가 얘기했으니까 야 합당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건 저는 당원들을 저는 무시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합당이 2달 만에 벌어집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합당을 하는데 아무리 작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2달 이내에 모든 프로세스를 끝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이 거죠. 일정으로는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3월 3일 합당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여러 이제 당원한테 물어보는 시점이 짧다라는 말씀인데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기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당 대표가 말씀하셨던 게 2, 3% 정도의 차이로 지는 데도 있다. 지방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합쳐야 된다. 오케이. 제 생각에도 서울 같은 경우나 PK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1월이니까 여론조사 격차가 좀 크니까 여유를 갖습니다만 5월, 6월 달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뻔히 알겠어요. 근데 이게 합당이 된다라고 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선거연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합당이라는 절차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연동시켜서 선거연대라는 방식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나서 그 신뢰에 기반해서 합당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경우의 수를 딱 박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이 경우의 수를 박아놓은 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심을 너무 많이 자아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누가 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몫은 아니에요. 제안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내놔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갸우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뽑은 당대표를 믿어야겠지만 또 우리가 뽑은 당대표가 제안하신 내용이니 우리를 설득할 만한 대안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문서가 나와버리니까 뭐지? 라고 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분란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 네. 저는 조만간 빨리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 수렴하고 계시니까 초선 중진 오늘 삼촌까지 만났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매듭을 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저는 방식으로. 의견 수렴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네. 짱짱이님이 스픽스는 반 정청래인가요? 그러셨는데 또 다른 분은 왜 스픽스는 또 정청래만 하나요? 뭐 이렇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양쪽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스픽스를 자꾸 한쪽으로 모시는 거예요? 저희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고. 저는 양쪽이 아니고요.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박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픽스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스픽스가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스픽스에 대해서 스픽스가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방송 보시면서도 왜 스픽스는 정청래 편 되냐, 왜 스픽스는 정청래 편 안 되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쩌라는 건지 일단 제가 우리 양쪽 다 말하고 있다. 이 그때 생각 달라요.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강조 기자랑 의견이 달라서 어제 밤새 토론을 엊그제 했는데 결과는 이거였어요. 만약에 이제 이분 뉴스가 이거 봐, 노영이도 정청래다. 이분 뉴스가 아니라고요. 스픽스랑 예. 합당을 해요. 그럼 이분 뉴스가 작으니까 조국혁신당이고 스픽스가 민주당이라고 해요. 근데 합당을 했더니 이분 뉴스가 스픽스의 대표 자리를 넘볼 수 있냐?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 민주당의 문제지 절대 그렇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꾸 뭐 친문의 부활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로 사실상은 하나의 당대표의 선거 전략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수기하고 토론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의 당대표에 대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서로 너무 상처를 많이 준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 저 의견 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네. 서로에게 너무 깊게 상처 주지 말자. 이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칼리버님께서 스픽스 옳고 그름을 말해라. 왜 중립적인 척하냐? 아니 이건 무슨 얘기를 해도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들 정신 차리겠습니다.
찍어줘요. 제주도까지 와서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국산 그릇 해요. 아, 국산으로 고기국수. 화이팅하십시오. 그렇지. 국민의힘 미래처럼 뽀사졌네. 국민의힘 미래처럼 뽀사져 버렸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일단 또 부러져요, 형님. 식사 한번 해요. 네, 식사 한번 해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주 쌍특검 촉구 피켓 시위 격려 방문 관련된 저런 영상도 지금 보셨는데요. 실제 장동혁 대표는 직을 걸어라. 나를 재신임 하려면 나도 걸고 너도 걸고 다 걸자. 나와.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와서 오늘 행복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자기한테 재신임을 묻네 마네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게다가 오세훈 시장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러면서도 뭐 다시 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이제 내가 다 제압했어. 이런 기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장동혁은 마이웨이로 어쨌든 자기 갈 길을 간다. 민주당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신 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 SNS에 이렇게 했대요. 장동혁의 조건부 재신임 수용 발언에 대해서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 절대 기준은 민심이다. 장 대표는 자격을 잃은 거 아니겠느냐.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저 말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장동혁이 원래 그런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그럼 너도 직을 걸든지 아니면 직을 거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건지 좀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아니라 징계 절차 착수한다고 좀 그러고 그러니까 고성국도 서울시당에서 지금 징계 절차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한번 지켜보는 지금 분위기인데요. 자기네도 시끄럽고 여기도 시끄럽고 다 그러고 있네요 지금. 저기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는데 누가 칼을 휘두르고 누가 맞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휘두르는 상황이어서 근데 문제는 그냥 저러라고 좀 내버려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 민주당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쪽 당은 노답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제 운영을 잘하는 것만 잘 보자만 하면은 지방선거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네, 나동현님이 스픽스 응원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응원을 해주셔요. 가뭄에 담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원합니다. 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가입 후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하면 최대 4만 원의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비교원은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회사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써 설날이 코앞이죠? 소중한 분들께 드릴 선물 고민 아직도 못 끝내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픽스몰이 전국을 뒤져서 가장 귀하고 실속 있는 구성만 채웠습니다. 명품 과일, 전복, 반건조 생선, LA갈비, 홍삼, 녹용 등 와 듣기만 해도 막 입에 침이 고이는 정말 명절 상품이군요. 어쨌든 백화점 퀄리티는 그대로 가격은 스픽스 공동구매 특가로 확 낮춰서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 상품 구성을 소개해드립니다. 주는 분은 뿌듯하고 받는 분은 감동하는 설 선물이지 않습니까? 인기 품목은 조기 품절되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경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다들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합당을 해야 된다는 그 대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논의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가지고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화내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댓글은 내용이 나오는 거 주식 얘기가 나와도 아래에는 합당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그만큼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토론을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름님께서요. 요새 왜 이래요? 법원 판결도
지랄 같고 명쾌합니다. 민주당도 시끄럽고 정말 걱정입니다. 네, 홀로 걸어서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나올 재판 결과 매우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김예성 씨 재판, 또 이정우 씨 재판 결과 좀 공소기각이 막 다들 점쳐진다고 법조계 기자들이 얘기하던데 여러분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제발 현명하게 다들 판단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예, 민주당은 당원들 얘기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무엇이 옳은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